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귀족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먼 길을 또 가신다 이런 얘기까지는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건지 걱정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를 해주신 겁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여보세요? 목님.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인데 참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요. 그죠? 사실 좀 몸이 좀 많이 좋지가 못해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수도 있고 일단 병원은 가보는데 딱히 뭐 그냥 병원에서는 그냥 몸살기 같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속에서 난 이유 때문에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번에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라면 조금씩 제 거 업로드 되면 사실상 조금씩 보고 힘도 없고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럴 겨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이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해주셨겠죠.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오늘 사연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소식이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혹시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귀족님들이 다 같이 또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겠죠? 그죠?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무거운 이야기고 하지만 저는 더 파이팅, 더 긍정적인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전 시참 때 저를 도와주시던 무당 세 분 중에 박수 무당이신 효재 형님이 제 일을 끝내고 선생님 댁으로 내리고 온 다른 빙의자한테 시인 존재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제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제 가족을 먼저 구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제 가족 곁으로 돌아간 날부터 이후에 한 3, 4일 정도는 큰일 없이 보내기는 했는데 그런데 큰일만 없었지 이상한 일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날 비방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 잠시 기절을 하고 깨어났을 때부터 무엇인가 제 속에 얹힌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날은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다음 날부터 외출을 하면 제 주위로 귀신들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한많은 귀신들만 다가와서 지 한 좀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그냥 제 갈 길 가는 건데 그 길에 있던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 악마 같은 존재랑 맞서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제 기운에 눌려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그렇게 이제 시참을 하고 이전 시참을 하고 사흘쯤 지났을 밤인가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조금 뒤척이다 보니까 제 아들도 이제 뒤척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천천히 눈을 뜨면서 처음에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짓다가 아들이 점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팍 미치면서 괴물이야 아빠 괴물이야 하면서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래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난리가 났죠. 아내도 놀래서 깨고 그리고 당시 집에는 제가 이제 양가 부모님들 다 계셔달라 해가지고 양가 부모님들도 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았고 아들 눈에만 뭔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어른들이 일단 거실로 나가라 해서 저는 나갔고 좀 진정이 되고 아들이 아내 품에 꼭 안겨서는 거실로 나오는데 저를 한번 보더니 또다시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빠 괴물이라고 빨리 아빠 빠바바 삐비비 해줘 엄마한테 아내한테 빨리 빠바바 삐비비 해줘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해를 하는데 그 빠바바 삐비비가 아들이랑 저랑 장난칠 때 이제 제가 악당이고 자기가 이제 영웅이라서 자기가 이제 물리칠 때 손을 뻗으면서 내는 효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저를 물리쳐 달라는 거였겠죠. 그렇게 또다시 이제 난리가 났고 아들이 이제 진정이 너무 안 돼서 부모님들이 저보고 밖에 잠시 나가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게 됐고 저는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무슨 일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는 집안에 보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근처에 있는 차 유리통 해가지고 혹시나 제 뒤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라는 게 갑자기 소름이 딱 돋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분명히 저희 누나가 원래 모셔야 됐던 노모의 신령분이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조차도 안 느껴지고 안 보이고 저번 시참 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부터 안 보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 속에 뭔가 얹힌 듯한 기분과 그분이 안 보이는 거 딱 생각이 교차가 되면서 혹시 아니겠지, 설마 내한테 붙은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제 가슴 중앙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서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막 조울증 환자처럼 갑자기 막 슬퍼지면서 눈물 날 것 같고 감정이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맞는 것 같다. 항상 내 불안한 생각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제 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 첫 시참 때 나왔던 처음 등장한 스님의 연락처를 물어봤고요. 그 스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누구라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찾아뵙고 싶다 하니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내한테 연락을 다시 하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한 다음에 곧장 출발했어요. 그렇게 그 스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계단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며칠간 또 조금은 잠잠했던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들이 다시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너무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다가 엄청 수많은 목소리였는데 두 가지 목소리가 점점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도망쳐라, 빨리 올라가라 라는 말이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무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딱 목소리 두 개만 정확하게 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워져가지고 근처에 있는 나무를 잡고 버티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오랜 시간 쭈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팍 오는 현기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계속 돌았어요, 심하게.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빨리 올라가라, 빨리 도망쳐라. 말은 들리고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곧 정신을 놓을 만큼 어지럽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 자리에서 거의 눕는 자세까지 취하게 됐어요. 그러는 도중에 막 정신이 놓일 듯 말 듯 하는 도중에 계단 위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저한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몸에 마비가 또 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쳐다도 보지 못하고 힘들게 모탁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믿고 따르기로 한 분한테 도와달라면서 계속 구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러면서 힘들게 버텼어요. 지금 말하는 거야 좀 길지만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고 제 머릿속에 울리던 두 목소리도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하나의 노모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탁 소리가 제 거의 바로 위쪽까지 들렸고 그때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불당 아니었어요. 옆에서는 작은 목탁 소리가 들렸고 알아듣지 못하게 작게 내뱉는 불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과 함께 작게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일단 점점 정신을 차리고
먼저 누가 날 쓰다듬는지 확인을 하려고 위쪽으로 고개를 살짝 쳐다보는데 당시 불당 안이 거의 안 보였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빛이랑 불당 안에 있는 작은 촛불의 시야가 의존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점점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저 머리를 쓰다듬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아직 첫 길도 안 되신 외할머니가 여기 왜 계시냐. 너무 똑같이 생긴 노모셨고 저는 그 순간 바로 외할머니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죠. 그냥 할머니 이름 할머니 부르면서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도중에 딱 제 머릿속에 또 아까 들었던 그 노모의 목소리로 안 된다라는 소리와 함께 그 노모분이 한순간 노란 연기가 되시더니 담배 연기 사라지는 것처럼 싹 사라지시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다시 셀 수 없는 목소리들이 제 머리를 또다시 휘젓기 시작했고요. 또 무엇인가를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면서 몸이 그냥 스스로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거의 한 1년 만에 본 거니까 조금 네. 있으면 이제 첫 기일이시는데 그 감정 때문에 너무 슬퍼서 이제 바닥에 거의 엎드린 채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옆에 계시던 스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손을 잡아주시면서 불경을 다시 조금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가 크기만 조금 줄었어요. 그 숫자는 여전히 엄청 많은데 소리가 줄어드니까 마음이 좀 추스러지고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정을 좀 하고 일어나서 스님한테 인사를 올리니까 스님께서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진짜 기구하다고 어째 사람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냐면서 한참을 훌쩍이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스님이 물 한 잔 가져오시면서 바로 대뜸 말씀하시는 게 네가 아까 내한테 말했던 거 네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다고. 그 분이 이제 그 아까 노모가 어찌된 영문인지 니한테 엮였다. 근데 그것도 그분의 의지가 아니다 지금. 내가 잠시 대화를 해봤는데 내가 다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제 친누나의 친어머니를 호출을 했고 내일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일 도착하시기로 했다. 그 전에 깨서 다행이라면서 또다시 어떡하냐면서 참 기구하다면서 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또 말씀을 꺼내는 게 이번에는 좀 되게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분을 담기에는 네 누나랑 너는 그릇이 너무 작다고. 정말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그럴 거니까 어떻게든 그분이랑 떨어져 내야 된다면서 그걸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네한테 어떤 일이 펼쳐져 있어도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분도 그거를 원하셨고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셨고 네가 기절한 3일 동안 어떻게든 그분을 조금이라도 털어내보려고 했는데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큰일이라고. 다시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보다 제가 3일 동안 기절해 있었다는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3일이요 물어보니까 스님께서 그렇다고 3일 전에 네가 오는 게 느껴졌고 아니 정확하게는 갑자기 그분의 기운이 느껴졌고 동시에 정말 수많은 악한 기운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급히 내려가 보니까 제가 한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었고 제 주위로 그분을 따르는 그 노모를 따르는 다른 귀신들이랑 그분이 제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산 아래서부터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채운 하얀 손들이 달려들고 있었대요 저한테. 그거를 쳐내고 있었대요 그거를. 그래서 황급히 내려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급히 저를 이곳까지 데려왔고 그러니까 스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분 기운이랑 불당이다 보니까 부처님 기운까지 더해져서 그것들을 산 밖으로 다 몰아냈다면서. 그리고 네가 기절한 거는 그분이 네한테 지금 앉혀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힘을 썼으니까 감당도 안 되는 힘을 썼으니까 네 생기에 상처를 받은 거라고.
그래서 네가 기절한 거라면서. 그래서 다른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끊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요즘 눈이 완벽히 트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올라올 때 동안. 그리고 못 느낄 수도 없다. 그저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또다시 내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 순간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다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분이 너 지켜주신 거 아니겠냐고, 잠시나마 가려주신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울리는 이거 소리 뭐냐고, 귀신이냐 빙이냐 말씀드리니까 빙의는 빙의래요. 모든 사람들이 빙의는 다 거쳐갈 수 있다면서. 근데 그게 선이냐 악이냐 차이라고. 네가 근데 내한테 말했던 사연대로 네가 지금 네 머릿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따라해서 지금 피해본 게 있느냐 물어보시길래 없다 말씀드리니까 그 스님이 솔직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네 주위에 그분을 따르는 수백의 혼들이 보이고 그 혼들 중에 단 하나도 악하게 느껴지는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수백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멍을 졌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순간 내 아들이 본 게 혹시 이것들이 다 겹쳐 보여서 그렇게 경기를 일으킨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멍하게 있으니까 스님께서, 그러니 그 모든 분들을 받을 그릇이 아니라서 제명에 못 산다 안 하더냐.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 분한테 도움 잘 받아서 꼭 끊어내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다른 또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스님한테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고 왜 우리 외할머니 모습을 하시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아는 한 무속업을 걷는 분들은 정말 신이라는 존재들은 못 온대요. 그분들한테 빌어서 그분들의 일을 대신할 조상들이 찾아오는 거래요. 그분들한테 빈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데 또 생각이 멍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시간이 침묵 속에 흐르다가 스님께서 이제 내일 일찍이 시어머니가 오실 거니까 밤도 늦었고 일찍 자라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몸이 힘이 쭉 빠지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불당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렀어요. 좀 나와보라고. 내 조상이 맞냐고. 맞다면 그리 강하다면서 왜 그리 내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게 했냐고. 나 진짜 일평생이 지옥이었고 지금도 지옥이라고. 좀 나와보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좀 나와보라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악에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서는 안 될 말이기는 한데 좀 뱉었어요. 그대로. 그 악마 새끼가 한 마리 다 맞다면서 내 몸 원해서 지금 내 손발 다 잘라가면서 마지막에 도와주시고 오는 거냐고. 당신도 진짜 만약 당신이 내 조상이 맞다면 나는 아마 당신을 가장 용서 못할 것 같다고. 업보 술리 개소리 다 집어치워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막 그렇게 한참을 소리 지르면서 막 울분을 토해내는데도 스님조차도 안 들어오셨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스님조차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다시 막 마음이 침울해지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깨서 눈을 떠보니 백발의 할머니가 이제 장난기 많은 웃음을 지으시면서 제 친누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너 참 땡땡이랑 안 닮았다. 야, 완전 모습이네 모습 이러면서 잠시 말을 끊으시다가 제 친누나가 니 하나 지키려고 지 인생 다 바친 애라고. 니는 진짜 니 누나한테 잘해야 된다면서. 또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얘기를 또 이어가시는 게, 인연이 참 늦게 만났지만 만나도 이리 만나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제 머리를 또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동이 되게 불편하신 것 같았거든요. 움직임이. 근데 되게 몸을 힘들게 이렇게 세우시고는 저한테 대뜸 큰 절을 올리세요. 정말 간만에 인사 올린다고. 미약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근데 며칠간 말씀드린 대로 전부 빼내지 못할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힘써 보겠다면서 그 신어머니 분의 법당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법당에서 근 일주일 가까이 거의 이제 눌린 곳이라고는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막 굿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갈 때쯤에 그 신어머니라는 분께서도 더 이상 진척이 없다고, 5분이 나갈 의지가 있으신데 뭐 때문에 안 나가진다고, 이 이상은 도저히 무리라고 막 내색을 좀 비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따님분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울어요.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뭐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좀 기억이 요즘에 자주 끊겨서 뭐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기억나는 거는 선생님께서 따님분한테 갑자기 백문기를 찾으면서 혼절을 하면, 기절을 하면 절대 병원에 보내지 말고 백문기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안 그러면 모든 일 다 망친다면서 꼭 그렇게 해달라고 딸한테 신신당부하셨대요. 그러면서 아까 그렇게 기절을 하셨고 너를 찾으면서 지금 발작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너 지금 오는다 소리 입에 한마디라도 나오면 당장 병원 간다.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하는데 제가 저번 시참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있어요. 하면 안 됐던 게.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마지막 통화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자신이 죽든 말든 다 처리하러 갈 거라고. 그랬을 때 제가 아주 매몰차게 알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기다려달라고, 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달라 했을 때 선생님 쪽에서 들리던 한 노부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짤막하게 내가 최대한 막고 있겠다라고. 그래서 그분께서도 오셨구나, 선생님이 모셨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좀 선생님을 방치를 한 게 있었어요. 어쨌든 따님이 이제 다급한 연락이 알겠다,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 오늘 가겠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몇 시간. 그리고 그전에 네가 좀 준비해 줄 게 있다. 제가 동갑이거든요, 따님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래요. 그래서 알겠다, 주소 일단 먼저 보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비닐팩 4개를 준비를 하고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반 움큼씩 잡아서 4번 자르고 손톱 발톱 10개 다 자르고 그거를 각 한 개씩마다 4등분 해갖고 절대 안 섞이게 따로따로 4세트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정말 깨끗한 A4 종이 위에다가 선생님 손끝을 살짝 따서 선생님 피로 하늘 천자를 적어서 4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준비한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올려서 감싼 다음에 각 비닐팩에 넣고, 그게 안 보일 만한 검은 봉다리나 그 내용물을 가릴 만한 것에 넣어서 너희 집 호수 우체통에 넣어라. 아마 몇 시간 안에 도착할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큰일은 없을 거니까 진정하고, 선생님 살리고 싶으면 정신 차리라고. 내 꼭 선생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알겠다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고 이제 제가 신어머니한테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더 할 게 있더라도 난 지금 가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더 이상 나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후의 처리는 나도 안 되고, 이거를 처리할 분을 만나는 건 앞으로 정말 하늘이 도울 일일 거라면서 갈 길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비용이랑 계좌를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드리니까, 전화번호 적어드리면서 모질한 거는 제가 꼭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갚겠다 이 말씀드리니까 됐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다음에 나중에 일 좀 처리되면 다시 한번 꼭 찾아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어떻게 너를 말린다 한들 네가 지금 그 급한 거를 끌려고 갈 거기 때문에 내 말만 하겠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다시 그분들을 떨쳐내야 된다고. 지금 내가 해놓은 게 예로 들어가지고 1년 살 수 있는 거 3년 정도 늘려놓은 거더라고. 꼭 처리해야 된다면서.
알겠다 말씀드리고 감사하다 하고 출발을 했고, 제가 사전에 미리 연락드렸던 네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따님분 주소. 그러면서 이제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도착하시는 대로 도착했다고 카톡을 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아마 다들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가서 그 우체통에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준비해둔 비방에다가 그거를 4개를 또 각자 따로 제가 감쌌고요. 그러다 4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 다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걸 드리고 제가 미리 요청드린 장소로 이동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면 또 이제 톡을 올려달라 한 다음에 이제 저는 따님 댁으로 올라가니까 따님 댁 입구에 그 이제 그 노부가 계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으시고 그러면서 막 손을 쳐내고 계세요. 살들을. 저는 이제 급하게 또 제가 준비한 무구랑 묵주로 같이 쳐내면서 못 쳐내는 건 그냥 담담히 맞았어요. 그냥 그대로. 안 되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멋있게 막 칼질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미줄 치우듯이 이렇게 휘식 쳤다가 안 되는 건 그냥 맞고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갔어요. 일단은 좀 지켜달라 하고 그분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무당들 신장카 이렇게 차대면서 뭔가 비방하던 행동처럼 이렇게 그냥 계속 차댔어요. 그냥 선생님. 근데 신기하게도 이 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드는 거를 아까처럼 또 거미줄 치우듯이 이렇게 흔들면서 치워질 거는 치워지고 맞을 건 맞아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한 11시쯤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네 분 다 도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비방을 선생님한테 행하고 단톡으로 네 분한테 제가 알려드린 거 먼저 행해 주시고 다른 비방들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라고 고생해 주시고 부탁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선생님을 모시고 사전에 연락된 한 사찰로 딸과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준비한 비방이 먹혔던 것 같아요. 쫓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했던 비방들이 그 악마 같은 존재로부터 선생님의 본체를 가리는 행동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쫓아오는 거 없이 선생님을 케어를 할 수 있었어요. 한 2일, 2, 3일에 한 번씩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랑 연이 있던 지인들한테 도움 받아가면서 케어를 받았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뒤에 따님한테 선생님을 부탁을 하고 어디 가야 된다. 이때는 어디 가야 되고 이럴 땐 어디 가야 된다. 가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사전에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었던 미리 누나 가족들이랑 컨택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빼내게 되었고요. 근데 미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상당수의 살들을 엄청나게 맞았던 것 같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케어하면서 제가 지금 몸이 안 좋다라는 게 정말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손들이 저한테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달려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힘들게 케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조금 요양을 하신 다음에 아주 성대하게 구판을 열어서 그분을 다시 받으셨대요. 그 노부를 다시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를 자기한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현재도 한참을 케어 중에 있고요. 다행히 요즘에는 하루에 한 10% 깨어있을 때 10% 정도는 좀 제정신이 돌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누나를 케어하던 도중에 선생님께서 대뜸 이제 효제증 구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선생님이랑 총 12명, 저와 선생님 제외하고 영적 관련 무속인들부터 뭐 기공사 법사분들
그분들은 전부 다 효재 형님들이랑 연이 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랑 다 연락을 해서 다시 그 존재랑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준비를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 하고 이제 각자의 비방도 따로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도 같이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효재 형님이 묻혀 있다라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그 전까지 정말 어디 있는지 정말 말 한마디 안 해주셨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정신을 놓으시면서도 제가 혼자 갈까 봐 걱정이 되셨는가 봐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한 곳이 선생님 댁이에요. 그리고 옆에 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선산이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댁. 거기서 멈추시더라고요. 막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정들도 좀 잠시였어요. 정말 잠시였어요. 이 선산 아래부터 그냥 산에 있는 나뭇가지가 아니고 그냥 나뭇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 전부 손이었어요. 산 자체가. 저한테 보이는 건. 그러면서 이번에는 손들만 항상 보였는데 이제 악기들도 막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이게 얘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드넓은 곳에 먹을 거 많은 초식 동물이 많은 곳에 온 육식 동물들 마냥 아주 신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는데 절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감정들이 무너지면서 화가 정말 치밀어 오더라고요. 선생님도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댔냐면서 정말 크게 소리가 쳤고 그게 아마 신령님의 호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놀래가지고 허겁지기 도망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조롱하듯 막 웃어대고 욕하고 막 도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짐들을 꾸리고 준비한 비방거리들을 배분하고 선생님을 필두로 다 같이 올라가면서 그냥 진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들이 소멸이 돼갖고 저희한테 어떤 업이 쌓이든지 말든 간에 그냥 학살이었어요. 학살. 준비된 사람들 모두가 효재님이랑 연이 닿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랑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진짜 선생님이 생전 정말 신령님을 받아 세웠을 때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게 선생님이 한 번 휘둘면 정말 그냥 수십이 없어졌어요. 그냥 휘둘기만 했는데 수십이 없어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전 소멸이 된 거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말 그냥 막 다 해치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쳐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들 거기서 막 오열을 했어요. 묘터 가장 위에는 이제 선생님 부모님 두 분의 묘자리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효재 형님 묘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족 선산 묘에 타인을 모시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 타인이 가족이랑 똑같은 라인 선상에 서 있는 것 자체를 딱 보니까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가족 이상으로 생각하셨구나. 다들 같은 생각을 했는지 멍하게 효재님 몇 자리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선생님의 희생정신이랑 효재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 도중에 선생님 말 한마디 다 막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뭐 작전이라도 한 듯이 내뱉는 게 효재야 엄마가 왔다. 너무 늦었다. 미안하다 이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었어가지고 이제 눈물도 안 나요. 막 오해를 시작했죠. 막 하고 막 한참 다 같이 흐느끼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성을 챙기시고 시작하자는 말에 다들 각자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굿이 시작됐고 달려든 악기들을 쳐낼 사람들은 쳐내고 이제 효재 형님의 혼을 불러서 봉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천도를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고 그렇게 현재까지 상황은 선생님은 완전 회복하셨고 미리 누나도 케어를 받고 있고 효재 형님도 지금 일단은 혼은 구해왔어요. 혼은 구해왔는데 이 혼을 완벽하게 천도하고 걷어내려면 아마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그 존재랑 한 번은 마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 각자 준비할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래라면 사실 이 혼을 거두는 과정이랑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추가 지금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돌비님한테 제가 그게 조금 계속 들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지 마라. 아마 부정탈 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다시 집에 또 있고 병원도 가고 부모님 댁에도 있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 아이가 보면 경기 일으키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여기서 미스터리한 게 있었어요. 이제 굿을 거의 끝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근데 아들이 봤더니 아빠 이러면서 엄청 반기더라고요. 울면서 아빠 언제 오냐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대뜸 아빠 아야 했어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아닌데 아빠야 안 했는데 이러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야 했는데 아빠 피 밴드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아니다, 호랑이가 아야 했어 호랑이가 아야 했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통화를 좀 하고 끊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그 5 중에 2이 영물로 보이는데 아마 옆에서 호랑이 어흥한다 이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건 걱정이 아닌데 좀 너무 붙어 있어서, 이게 그런 말이 많아지잖아요. 좀 붙어 있으면 트인다고. 그 영향 때문인지 그렇고,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는, 제 몸 아픈 거 말고는 큰 일은 없습니다. 진짜 큰 일이 남은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해결이 돼가는 과정 속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아직 큰 게 하나 있겠지만 그것도 잘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어찌 보면 좀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은 시간인데, 네네. 이게 너무 기약 없이 이제는 준비해야 되고 솔직히 공부해야 되고 닦을 거 닦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정말 기약 없이 언제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 먼저 말씀드리고, 솔직히 저도 힘 좀 얻고 싶고요. 맞아요. 그리고 규정님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신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이 걱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옛날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게, 우리 규정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주는 게, 이게 단순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규정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백목님에게도 그게 하나하나가 다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로밖에만 표현할 수 없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우리 백목님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아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게 가장 지금 하고 싶으실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조금 걱정되죠. 그래서 사실상 사진첩에는 아내랑 아이 둘밖에 찍은 사진이 거의 한 99%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혼자 좀 모든 걸 안고 있는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네, 좋은 날이 오겠죠. 맞습니다. 좋은 날 올 거고요. 다 이겨내셔서 이 일도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이런 얘기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백목님. 언제나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아닙니다. 많은 기적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랑 또 많은 수많은 규정님들이 같이 응원할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분들이 백목님의 지금 올라와 있는 현재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 응원을 정말 또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 이야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려가면서 해결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큰일이 남아있지만 그 일 또한 전부 다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귀족님들도 많은 응원 댓글 꼭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군대 괴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릴 적에 겪었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장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기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님. 아유, 되게 부드러운 남자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기웅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오신 이유가 예전에 네네. 겪었던 일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 괴담 이야기도 있겠고, 그리고 또 네네. 뭐 어릴 적에 보셨던 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한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이고, 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 처음 가위를 눌렸었는데, 네. 그때 좀 뭐 정말 안 무서운 가위를 처음에 눌렸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방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좀 센 거를 한번 눌렸었거든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사를 하게 된 곳이 대구의 좀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보통 저희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죠. 원래는 논밭이 많고 이런 시골 동네였는데 그쪽에 주공 아파트 그런 게 이제 지어지면서 제가 어머니와 저 이렇게 단 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던 시기쯤에 이사를 가서 한동안 잘 지내다가 정확하게 그때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듯이 깨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그냥 번쩍 띄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이상했던 게 그때 제 방이 이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 귀신들을 표현을 할 때 효과를 주기 위해서 파란색 조명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느낌의 파란색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제 방이 온통 그런 색깔이었어요. 딱 눈을 떴을 때. 예. 그래가지고 이건 뭘까? 그때 어린 나이여서 근데 또 몸은 안 움직이고 눈만 떼굴떼굴 굴리면서 제 방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게 가위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훑어보는데 제 방 구석에 되게 뭔가 조그만한 뭔가 물체가 이렇게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굴려서 바라봤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곰인형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곰인형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곰인형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인형은 뭘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위가 풀리면서 저도 잠이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게 가위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알게 됐고 가위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거 뭐 정말 뭐 사람들 뭐 무섭다 하는데 나는 귀여운 우리 곰인형 친구나 나오고 정말 별거가 아니구나 해서 방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6학년이 되고 또 시간을 한참 지내던 중에 제가 어머니랑 주말이었을 거예요. 주말에 이제 안방에서 제가 침대에 어머니랑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쨍쨍한 낮이었거든요. 해가 쨍쨍 잘 들어오고 방도 되게 환했었어요. 그래서 주말 낮 시간에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처럼 곰인형 친구가 나왔을 때처럼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또 몸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해도 떠 있고 내가 처음에 봤던 그 곰인형 별로 안 무서운 친구도 있었으니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눈을 이렇게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데 제 침대가 어머니의 베개가 조금 높은 베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 발끝 쪽이 보이는 그런 시선이었는데 그 밑에서 무슨 검은색 물체가 막 미역 같은 게 뭐야? 꾸물꾸물거리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그냥 이불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옷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후물후물 움직이면서 막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딱 봤을 때는 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걸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좀 그 뭐라 해야 되죠? 숨이 막힌다 해야 되나? 딱 숨이 막히면서 이제 제가 이때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막 공포심이 딱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저게 뭐지? 저게 뭘까? 이렇게. 근데 그 머리카락이 얼굴은 저한테 보이지 않은 상태였고 그 발에서 이불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서리 꼭지점 부분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면 어떡하지? 고개를 들어서 나한테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나 보다. 아 다행이다. 진짜 무섭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저는 주온이라는 영화를 안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온 영화 다들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그 주온의 한 장면에 밑에서부터 이불을 불룩불룩해지면서 이렇게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 누워있을 때? 예. 그 막 꼬마애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진짜 딱 그 장면이랑 똑같이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스르륵 내려간 뒤에 갑자기 그 이불 안으로 이렇게 불룩불룩해지면서 제 어머니 쪽 말고 제 위쪽으로 점점점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저는 속으로 어머니를 막 미친 듯이 부르면서 조금이라도 터치를 해서 어머니를 깨우고 싶은데 정말 막 몸은 안 움직이고 눈에서 눈물까지 나면서 어머니를 계속 불렀어요, 속으로. 막 그렇게 부르다가 결국에는 제가 눈을 막 울퉁불퉁 이렇게 올라오는 게 딱 제 배쯤에 왔을 때 제가 눈을 딱 찔끔 감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감은 다음에 한 1분 정도를 제가 아무 그거 없이 딱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그게 없길래 살며시 눈을 뜨니까 조용하고 어머니는 옆에서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렇게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방심했다가 두 번째 아주 큰 공포를 한번 느낀 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진짜 주온 영화를 아마 그 뒤에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조금 더 크고 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그게 저희 무의식 중에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걸 보는데 막 엄청 뭔가 안 좋은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한번 더 겪었던 일인데 이거는 가위는 아니고 저는 아직도 이거를 좀 미스테리로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었고 저는 뭐 이거를 사람이어도 무섭고 귀신이어도 무섭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한창 컴퓨터 게임에 네. 많이 미쳐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 거실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늦게까지 보통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하면서 더 이상 피곤해서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름날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2시까지 딱 게임을 하고 피곤하다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딱 침대에 누웠죠. 그때 당시에 그 방이 구조가 어땠냐면 제 머리맡에 창문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누워서 눈을 뜨면은 바로 창문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이렇게 센서등 있잖아요. 센서등이 이렇게 탁탁탁탁 켜지면서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저희 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양옆으로 복도가 쭉 펼쳐져 있고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집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창문이 제 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름날이니까 창문도 열어놓고 방충망만 해놓은 상태로 누워서 자려고 피곤해서 막 하면서 누워있는데 거기가 저희 아파트 뒤쪽은 다 논밭이고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제 새벽 2시쯤이면 거기는 이미 9시부터 문을 다 닫은 상태라서 뭐 사람들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런 동네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누군가 그런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제 방에서는 그렇게 다 들려요. 뭐 문이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소리가 제 방에서는 다 들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개구리 소리만 들리고 이제 저는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하고 누가 탔나 보다 그냥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8층에 살았었는데 8층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이 시간에 왔구나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있는데 원래 엘리베이터가 탁 올라와서 띵 하고 문이 열립니다 하고 열린 다음에 그 여자 구두 소리 있죠? 그 소리가 정말 그 고요한 그 동네 그 아파트에서 그 복도에서 정말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토각 토각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저희 집은 오른쪽에 있었고 그 발소리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느낌 이상해서 살짝 눈을 떴었는데 그 센서 등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켜졌다가 또 차례대로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센서 등이 가까이서부터 켜졌다가 또 하나 둘씩 탁탁탁탁 꺼져가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구두 소리는 계속 이제 토각토각토각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뭐 도어락은 분명히 있을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뭐 도어락이든 뭐 열쇠로 열든 저희가 문을 열 때 이런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걸어갔으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겠지 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귀를 탁 기울이고 있는데 하고 딱 멈춰섰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문을 여는 소리도 안 나고 뭐 도어락 열 때 막 띠띠띠 하는 누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뭐 열쇠를 열 때 뭐 덜걸덜걸 이런 소리도 안 나고 문을 연다는 소리라든지 닫는 소리라든지 그런 아무런 뭐 그냥 구두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소름이 살짝 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서 그때 이제 조금 불길한 모르겠어요. 이걸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서 방충망만 이렇게 닫혀 있었으니까 제가 혹시나 이제 강도나 도둑이 아닐까 싶어서 물투명 창문이라고 하죠. 그거를 탁 닫고 창문까지 잠그고 이불을 폭까지 올린 채로 눈만 이렇게 빼꼼 내밀려서 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그냥 하염없이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2분 정도인가 고요한 소리가 이어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었거든요. 정말 뭐 엘리베이터 소리라든지 사람의 인기척이라든지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는데 제 방 복도 앞에 있는 센서 등이 딱 켜지면서 제 창문 앞에 사람 그림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걸 분명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저는 이제 너무 놀라서 그때 막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그냥 정말 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냥 이불 뒤집어 쓰기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달달달달 떨면서 저거 뭐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계속 밖에 불은 켜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그냥 뒤집어 쓴 채로 그 침대에서 일어나면 이 밖에 있는 무언가가 나의 존재를 눈치챌까봐 침대에서 이렇게 막 엉금엉금 기어서 문을 정말 조용하게 열고 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어머니 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어머니 밖에 누가 있다고. 내 방 앞에 누가 있다. 내 방 앞에 지금 갑자기 불이 켜졌다 하면서 어머니를 깨우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짜증을 내시죠.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시간에 누가 있냐 하면서 근데 제가 막 너무 다급하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도 조금 이상한지 집에 불을 다 켜시고 저희가 주방에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작은 창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서 보시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싶어서 어머니가 주방용 가위를 이제 손에 드시고 천천히 문을 열어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해서 문을 살며시 가위를 든 채로 이렇게 열으셨는데
딱 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밖에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있었다. 아까 구두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나 분명히 봤다 했는데 어머니는 전혀 안 믿어주시고 그냥 빨리 자라, 시간이 몇 시인데 날 깨우냐 하면서 혼내시고, 그렇게 그 집에서는 제가 그런 좀 큼직한 사건들을 좀 겪었었거든요. 이야, 여기 구조만 딱 봐도 저는 알겠는 게 주공 아파트 맞죠? 예, 맞아요. 아, 구조가 똑같아서. 네. 근데 이야. 또 그 집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그런 일 말고도 안 좋은 일도 되게 많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길 법한 그런 좀 안 좋은 행동을 저한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어머니가 사기도 당하고 저도 막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거기서 되게 많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일이 많았던 집이 아니었나.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이상한 형체들, 네네. 그런 것들을 유난히 많이 봤던.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집에서 이사 가고 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 그쵸. 참 희한해, 그게. 가위도 그때 이후로는 전혀 눌린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 복도식 아파트에는 전담 귀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꼭 그 구두 소리, 여자 구두 소리 있죠, 하이힐. 또각또각 예. 소리. 그리고 와서 멈춰서 쳐다보는 거. 이게 아,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어도 무서울 것 같고, 저는 그럼요. 귀신이면 뭐 더 무서울 것 같고. 자, 그러면 복도식 아파트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바로 성장을 해서 군대에 네네.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아, 예.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성장을 한 뒤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 크게 잡으면 이제 김포 쪽인데, 김포에서 깊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예. 들어가서 거의 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자분들은 전방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전방 쪽에도 작은 마을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간첩들을 검문하기 위해서 마을 출입구 쪽에 검문소를 이렇게 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훈련소를 끝내고 갔던 처음 근무지가 그곳이었던 거죠. 그쪽 같은 경우에 근처에 애기봉이라고 산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강을 바로 한 1.5km 앞에 바로 북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이랑 뭐 이렇게 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안개라고 하죠. 해무? 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이 많았고, 그때 제가 한 일병을 갓 달았을 때였어요. 날씨가 이제 여름에서 딱 가을 넘어가는 일교차가 심한 날씨였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더 심해지거든요. 정말 1m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안개가 짙어져요. 그날 같은 경우에 그때가 이제 추석인가 막 이런 게 껴있어서 선임들이 휴가를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설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없었어요. 검문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6명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날씨도 일교차가 심해서 몸도 많이 지쳐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새벽 2시에서 4시 근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막 선임 깨우고 돌비 상병님 근무 나갈 시간입니다 해서 막 근무지로 향했죠. 딱 나왔는데 그날 정말 안개가 심한 날이었고, 가서 이제 근무 교대를 하고 근무를 탁 서고 있었어요. 선임은 당연히 그런 외딴 지역이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옆에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선임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뭐 쉽게 말해서 갓 일병이기 때문에 밖에서 혼자 이렇게 돌을 차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그때 저희는 고라니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고라니 소리 같은 경우에 정말 어둡고 안개 깔린 데서 들으면 정말 더 무섭고, 그래서 무섭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무를 2시간씩 서다 보니까 1시간 45분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안에서 그 선임이 혼자 막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뭐라 하는 거지? 하면서, 근데 안에서 계속 막 중얼중얼거려요 혼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렀어요. 돌비상병님? 뭐 이렇게 부르니까 뚝 끊겨요. 그러더니 한 1, 2분 있다가 막 주섬주섬 나오더니, 돌비상병님 아직 시간 남았는데 벌써 왜 나오십니까? 하니까 뭐지? 하면서 혼자 막 얼떨떨하게 벙쪄 있는 거예요. 아닌데? 너 방금
누가 나 말했는데 막 이런 자기 혼자 무슨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미쳤나 싶어서 어차피 이제 근무교대 시간이 다 돼가니까 4시 근무자들이 좀 있으면 올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밖에 서서 그냥 수다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프레시 불빛이 보이면서 2개의 프레시 불빛이 보이면서 이렇게 다 오는데 저희가 보통 근무교대를 할 때 그 탄약이라고 하죠. 탄약을 저희가 들고 갔던 거는 저희가 다시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근무자가 들고 왔던 거를 탄 보관함에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중에 이제 다음 근무자가 도착을 하고 그걸 교환을 해야 되니까 자물쇠를 따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보통 제일 막내가 하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그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걸 따려고 이렇게 후레쉬를 탁 들고 들어갔는데 탄박스 바로 옆에 벽면에 이제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 창문 왼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손바닥이 이렇게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자국이요? 네, 손바닥 오. 자국이요. 근데 오. 이거는 이제 뭐 정말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가위를 눌린 적도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정말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특이하거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면은 정말 기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손바닥 찍혔다고 뭐 그게 뭐가 무서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이제 정말 안개가 짙은 날이었고 보통 그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도 더 잘 찍기 쉬운 그런 환경인데 플래시를 딱 비추는데 손바닥이 있길래 딱 봤는데 저희가 손바닥을 유리창에 찍게 되면 귀족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손바닥은 완전 평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서 이제 어느 부분은 찍히고 어느 부분은 안 찍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봤던 손바닥은 정말 하얗고 정말 그게 완전 평면이지 않으면 그렇게 찍히지 않을 정도의 정말 빈틈없이 찍힌 그런 모양의 손바닥이 있었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한 성인 여자 손 정도의 크기? 그 정도 사이즈의 크기였고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장난친 건 줄 알고 밖에 선임들한테 말을 했죠. 누구누구 상대님 여기 손바닥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뭐 손바닥 하면 되게 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게 된 거죠. 저만 본 게 아니고 다 같이 봤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손바닥을 딱 보면서 저 뭐지?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해진 거는 아까 안에서 자고 있었던 그 상병 용의자가 상병 아니면은 저희 근무 이전에 근무자 2명 요렇게 3명밖에 용의자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무자가 총 6명이었으니까 우리 다음에 왔던 근무자들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이전 근무자거나 아니면은 나랑 같이 근무를 선 상병이 했다는 건데 근데 저랑 같이 근무를 썼던 상병은 난 잠만 잤다. 나 저거 좀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 근무자 2명이 했겠구나 해서 저희는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장난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되게 찝찝하게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손바닥 자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거꾸로 찍혀 있었는데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편에 있었고 새끼손가락이 왼쪽 편에 가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안에서 찍으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팔을 꺾는다고 하죠.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서 뒤집어서 찍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창문 맨 끝에 찍기에는 그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어디 올라가서 뭐 밟고 찍을 때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완벽하게 새하얗게 찍힌 거 그리고 저 모양이 어떻게 나왔지라는 의문점을 가진 채 저희는 이제 근무 철수를 하게 됐죠. 근무 철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이제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을 먹는 시간 동안은 이제 간부들이 잠깐 봐주는 뭐 이런 교대로 했었는데 저희가 병들이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죠. 혹시 어제 그거 손바닥 봤냐? 저희 전에 근무자들한테 손바닥 봤냐 하니까 아니 우린 못 봤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치매 근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뜨니까 이제 그게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혹시 이거 누구누구 병장님이 찍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다른 선임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말하죠. 진지충이라고 하죠. 정말 예. 진지하고 정말 장난 싫어하고 정말 꼰대에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뭐하러 내가 이 짓거리를 하냐 이런 느낌. 그쵸.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냈죠.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이 했겠어. 뭐 저 사람이 안 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과 같이 근무를 들어갔던 후임은 더더욱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누가 저걸 찍었을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다음 근무자들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 한마디를 하는데 근데 너희 어제 그 손바닥 두 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건 분명히 하나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요라고 하니까 뭐 그래 두 개 하니까 제가 본 건 하나였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손바닥이 왼쪽 창문 위에 있었고 제가 너무 새벽이고 어둡다 보니까 프레시만 이제 그쪽을 비춰서 이렇게 막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른쪽 창문에는 중간 지점에 손바닥의 반대 모양이 중간 지점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저희를 다시 의심을 하기 그 검문소를 한 10m쯤 남겨뒀을 때쯤 그 작은 컨테이너가 이제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가다 문득 그 손바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임들이랑 막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계속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 하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저기 못 들어간다 하고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도 저희가 이걸 얘기를 해줬죠. 사실 저거 안에서 찍힌 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찍힌 거다 하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그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무섭다 하면서 너희 우리 이제 들어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주냐 막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제 저희는 잘 있어라 우린 간다 이제 근무철수를 하고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가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 얘기를 막 다 퍼뜨리면서 그 컨테이너가 거의 한 2달 정도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봐봐요. 귀신이건 사람이건 두 개 다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때 저 혼자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다 같이 보니까 이건 뭐 근데 이거는 만약에 장난을 쳤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장난쳤다는 게 소름 끼치네. 그쵸. 그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남자 손은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여자 손 같았다. 크기 자체가. 되게 가늘고 굵기가 이렇게 남자 손 치고는 좀 얇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기웅님께서 어릴 적에 겪었던 한 아파트에서 이야기와 그리고 군대에서 겪었던 이렇게 두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해하니까 더 무서운, 마지막은 이해하면 무서운 얘기가 됐네. 맞습니다. 자, 오늘 기웅님 처음 참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목도식 아파트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문소, 말 그대로 군대 괴담이었는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손바닥을 찍을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서 찍었다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만약에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찍었다면 충분히 또 가능했던 그런 손자국이었기 때문에 더 소름이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